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노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시장의 피해자들을 법대로 구제하는 시간,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5일이었죠. 경찰청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사건 자료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감 시즌이 이제 본격적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기관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받고 그런 자료가 이제 언론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3년 동안 소위 가상자산 먹튀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무려 4조 원을 넘는다고 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범죄로 인해서 몰수된 금액은 3천억 원이 안 된다. 약 한 6.7%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점이 밝혀져서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된 내용을 보면, 현행 몰수특례법 사를 보면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범죄가 나열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몰수 추징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암호화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종 범죄라던가 미신고 사업자에 의한 영업, 불법행위 등에 따른 범죄 수익도 있을 수 있는데, 몰수특례법에 따르면 조금 몰수 추징이 어려워서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특근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단속을 강화했었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범죄 적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 범죄자들이 그 검거가 되기 전에 그 피해 금액을 모두 다 소비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다 은닉해버렸기 때문인 이유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암호화폐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뭐 환수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2019년 8월부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제 부패재산 몰수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 절차에서 곧바로 몰수 추징된 금액 중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돈을 회복하려면,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려면 이제 민사소송이나 그 앞서서 뭐 가압류 같은 어떤 보전 조치를 취해놔야 되는데, 일단 보통 피해자분들께서는 일단 복잡하니까 형사고소부터 좀 해보고 결과를 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자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정작 그 결과가 나오면 회복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네.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암호화폐 시장 역시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또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관련 범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가상특근법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이제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강한 수준으로 처벌이 되니까 아무래도 불법 업체들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거래소가 주도가 된 어떤 시세 조종 범죄라든지 이런 유형의 범죄도 특근법 시행령에 따라서 약간 거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근법을 차치하더라도요, 지금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뭐 지금까지도 뭐 사기라든지 뭐 유사수 진행이라든지 외국환거래법 등 현행 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처벌이 되어 왔고요. 다만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우리 불법 유사자문 투자자문회사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투자자들께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만 마냥 믿고 있기에는 이 범죄의 그림자가 여전히 좀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통해서요, 여러분 스스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0월 8일 생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들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메일을 통한 접수도 있습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처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수호 변호사의 이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건 단연히 리딩방 관련 사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일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딩방 사기 정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사기라는 게 항상 뭐 당한 이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한 사기 행위를 보면 아니 저런 것에 왜 속았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좀 비난하려는 심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정작 그 당사자 입장에 처해 보면 갈수록 수법이 너무 진화가 되고 있고 정말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코로나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디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와중에 좀 고수익이 제시가 되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리딩 사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요즘 코인 사기 피해 카페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SNS를 통한 리딩 사기인데요.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리딩 사기가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월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를 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캡처 화면 중 하나에는 여기를 통해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감사 카톡 메시지 같은 것도 꾸며놓아서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SNS를 하다 보면 저도 이런 사람들이 먼저 팔로우를 신청해 오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를 하면 이제 마팔을 해주는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선파를 하고 댓글을 남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홍보글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좀 쉬운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아이디 같은 것을 보면 팔로우 숫자도 굉장히 좀 많고 여러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어떤 계정처럼 보여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신뢰를 좀 가질 수 있게 꾸며놓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 SNS 피해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아줌마입니다. 공무원인 남편의 월급으로 따박따박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SNS도 잘 모르던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수하게 일상을 공유하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저와 같은 아이 엄마가 부업으로 돈을 꽤 벌었다는 광고글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아이를 기르며 전업주부라고 했는데 부업으로 월 200만 원은 충분히 번다고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서 그렇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말에 덥석 코인 리딩방 가입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남편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 볼 심산으로 처음에는 친정언니와 엄마한테 돈을 빌려 시작했고 수익이 낮다고 해서 출금을 하려니까 인출 가능 금액이 아니라며 투자금을 더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카드론으로 투자를 했고 제게는 거의 3천만 원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직 가족 누구도 알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전형적인 리딩 사기 수법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정말 너무나도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온라인 포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봐도 딱 거의 이런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리딩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된 인스타 계정을 보면 아이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부업 알바
라는 어떤 이게 좀 키워드 같은데 네, 이런 맞습니다. 어떤 평범한 용어를 활용하면서 주부님들의 마음을 좀 홀리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계정 같은 걸 보면 이제 다단계 종사자 인스타랑 이제 유사하게 뭐 명품 가방이나 좀 좋은 차량 등 이제 인증 사진을 올려서 뭐 댓글이나 이제 뭐 호응을 유도를 하고 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 참여해 보면 진짜 많은 수익이 발생하네 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기 방식이 너무 전형적이어서 참 안타깝고 특히 우리가 방송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제 수익금을 추금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또 추가 입금을 유도해서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주부님께서 마지막 입금을 하고 아 이게 사기구나 직감을 해서 이제 은행에 계좌 정지 신청을 했는데 계좌 정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점도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왔던 네. 것인데 우리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는 이제 지급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피해구자 절차로서 이제 지급정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법상에서 이제 정지 제도가 활용이 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타인을 기망 공갈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온라인 중고 카페 같은 경우에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속이고 돈을 받은 후에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았지만 온라인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았거나 뭐 이런 유형의 사기에서는 이제 지급정지 제도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리딩 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형에서 투자와 관련된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런 용역,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것으로서 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애초에 신고를 할 때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허위 신고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제 지급정지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스토리를 짜서 지급정지를 신청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지급정지 조치를 받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보면 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조항에 해당을 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리딩 사기 유형 중에서도 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뭐 추가입금 부분 같은 경우에요. 좀 애매하더라도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좀 처벌 가능성을 상당히 낮춘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 주부님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을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스타에 올린 이 평범한 주부의 모습, 인스타 사진들 이런 게 다 가짜였다고 해요. 사진 도용도 어쨌든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진 도용 이게 좀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는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들고 생각이 들지만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만으로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던가 아니면 뭐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관련된 법률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뭐 도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다만 뭐 초상권 침해 같은 거를 들어서 뭐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이 사진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계정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좀 안타깝지만 이제 뭐 수사기관을 통한 법적 절차보다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어떤 글로벌 SNS 포털 사이트 측에 이제 요청을 해서 도용된 사이트 계정을 폐쇄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도용돼서 조금 유명한 뭐 임팩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용이 돼서 이렇게 계정 정지 조치를 요청하시는 경우를 자주 본 것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긴 하지만 이제 뭐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나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일단은 그 플랫폼 사용자 측을 통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유명 배우가 수익을 인증하는 사진인데요. 사진을 도용당한 거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인일 경우에는 조금 더 처벌이 되지 않을까, 더 피해가 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요? 네, 이것도 안타까운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배우 같은 유명인의 경우라고 해도 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같고요. 다만 이제 유명인들은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분의 어떤 이름이나 뭐 얼굴 사진을 활용하는 그것만으로 어떤 부가적인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초상이나 사람의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뭐 광고나 상품 등의 상업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위 말하는 퍼블리시티 권이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 퍼블리시티 권을 인정해서 이런 게 침해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가져간 이익 자체를 반환하라는 청구가 좀 손쉽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급심에서 이제 퍼블리시티 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 부정된 사례도 있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는 없어서요. 일단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뭐 유명인이나 배우 뭐 연예인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도용을 당하셨을 때는 형사 처벌은 좀 어렵지만 어떤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피해 주부님께서 같은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확인했다고 하십니다.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피해자분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니까 네. 한번 단체 소송을 고려해 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 도움을 얻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입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급정지 신청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입금 계좌가 만약에 법인이라면 뭐 혹은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 계좌주를 상대로 이제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고 고소나 민사소송을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법적 절차를 밟는 시점이 좀 늦어지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 고소만 일단 하고 민사는 조금 나중에 유보해 두시는 경우에 정작 돈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는 재산이 없어서 실제로 피해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라도 지급정지 조치를 꼭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가해자와의 협상에서 좀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법률 전문가와 논의를 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단체 소송과 개인 소송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그 차이를 짚어 주실까요? 예, 네. 우리 단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여러 명, 다수인 경우를 말하고요. 뭐 그것이 아니라 개인 소송은 그런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말할 텐데 이게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단체 소송 물론 조금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양자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뭐 판결의 효력 측면에서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구별해야 될 게 이제 집단 소송 혹은 뭐 집단 소송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 명이 단체가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 분들에까지
그 판결 효력이 미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 증권 관련된 소송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특정 유형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가 집단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단체 소송과 개인 소송 진행 과정도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개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주장 증명을 하면 되니까 조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피해 사실이 조금 공통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조금 다른 주장을 구성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 증거도 좀 각자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규모가 커지면 이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뭐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하겠지만은 분담할 수 있으니까 개인 소송의 경우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 실제로 이런 의뢰가 들어온다면 단체 소송과 개인 소송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진행을 하라고 조언을 주시는 편인가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히 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좀 커서 많은 사람들의 이게 뭐 의견이 주장이 정리될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 소송을 통해서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 저마다 자기가 이제 입은 피해 회복이 다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어떤 한 의뢰인에게만 집중을 해서 사건을 처리해주기 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 피해자이긴 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가해자인 어떤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청구를 해서 자기 피해를 좀 회복할 수 있겠지만은 단체 소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가해자적 측면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적인 측면만 강조를 해야 되고 주장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불리한 얘기는 조금 빼야 되는 등 좀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개인으로서의 입은 피해 금액이 좀 적다던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상충이 가능성이 없다면 단체 소송을 통해서 조금 비용 부담을 절감해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피해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뭐 많이 다뤘던 사례이기도 한데요. 수익이 나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출금을 할 수 없다. 추가 입금을 해라 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사기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딩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관계자들이랑 이제 연락도 다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갑자기 잠적해버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유지가 되는 중에도 좀 이상해서 사기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게 사기 아니냐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뭐 차단당하고 이제 잠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 상태를 좀 따지면서 바로 갑자기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 입금할 돈을 구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간을 좀 번 다음에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제 대화 내용을 보여주고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때까지 지급된 모든 금원의 성격이 통신 컨설팅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가 이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통신금융 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를 해서 지급 정지를 좀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유형인 이 불법 리딩방 사건부터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에 다른 유형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다양한 신종 리딩 수법 사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유형을 좀 정리를 해보면 투자금을 내면 뭐 한 번 가입을 하면 평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어떤 식으로 사기를 하는 이제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투자자의 실수, 규칙에 의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투자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그런 유형. 마지막으로는 이제 펌핑 사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총 3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일명 폭발을 한다고 하죠. 평생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한 뒤에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의 두 번째 이 실수로 돌린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네, 이런 사례가 이제 온라인 메신저가 매개된 사기에서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사기 업체 측에서 입력하라는 숫자가 있는데 예컨대 뭐 40을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뭐 400을 잘못 입력해서 투자가 실패 또는 뭐 실격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속여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투자자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기 방식인데요. 작정하고 대놓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면상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을 악용한 사기인데 그래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익숙한 사람도 자기가 정말 잘못 입력을 한 건가 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 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작정하고 이렇게 사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투자자의 실수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정말 투자자의 실수일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네, 너무 왔는데 악의적이죠. 네.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만 보아도 이런 실수가 2번이나 발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온라인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이 동일한 가해자에게 비슷한 유형으로 자꾸 실수가 나서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례가 자꾸 제보가 많은 것으로 봐서 이건 뭐 단순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봤던 사진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이게 어떤 그 시스템 조작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사실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값을 입력하는 웹페이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페이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값대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온라인 메신저 같은 채팅 대화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자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악용한 그런 단순한지만 굉장히 악질적인 네. 그런 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채팅 대화만으로는 잘 안 믿으니까 이것처럼 이제 웹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실제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속이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일반인이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뭐 실제로는 저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낸 급조한 그런 웹페이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는 웹페이지만으로도 좀 속지를 않으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것처럼 이제 유명 금융기관의 이름이나 로고를 좀 무단으로 도용해서 계속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미끼를 하나둘씩 추가를 해서 투자자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의적이고 악질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전문적인 방법들을 쓴다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무슨 악마의 유혹처럼 계속 사람이 더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미끼를 네. 장치를 계속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게 고수익을 내는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투자자라면 조금만 솔깃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물론 스스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이 내려가서 손실을 봤다면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잘 짜여진 사기판에 이제 던져져 가지고 손해를 본 것이라면 정말 너무 억울할 것인데요. 지나치게 고수익이 제시된다면 이것은 사기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가장 빨리 버려야 되는 생각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네. 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펌핑 사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펌핑이 어떤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네. 펌프라는 것은 뭐 당연히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지정해준 암호화폐 가격을 임의적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높은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여서 돈을 받는 그런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네, 그럼 펌핑 사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이제 펌핑 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은 뭐 프리펌프,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이 없는 그런 이제 펌핑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를 한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채팅방에서, 온라인 채팅방에서 특정 코인을 특정 시간에 이 가격에 사라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독려 공지를 하고 조금 있다가 자기는 곧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런 코인 매도 공지를 이제 채널 같은 데 올릴 때는 이미 그 차트상으로는 가격이 25% 이상 상승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투자자들은 이제 거의 많은 손실을 본 상황인데 네. 정작 이렇게 펌핑 관련된 세력은 이제 이익을 본 화면을 계속 이제 그 채팅방에 올림으로써 하죠. 아니 다들 이렇게 이익을 받나 보다. 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손해를 봤나 보다. 좀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네. 발생하는 시세조정 범죄에서 많이 활용되는 유형인데 피해자들이 이제 매수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면 이제 꾼들은 다 털고 나가는 네. 이걸 소위 손바꿈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전형적인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유사한 형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랑 뭔가 연관이나 결탁을 맺어야지 가능한 수법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 이런 범죄가 좀 성립을 하려면 몇몇 투자자들의 노력으로 가격이 펌핑될 수 있는 그만큼 거래량이 좀 적고 네. 그러한 성격의 어떤 가상 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좀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의 한국거래소처럼 시세조종과 같은 범죄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해주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제 부실 코인을 상장시켜서 이런 시세 조정에 활용되는 것을 좀 방치하는 그런 거래소를 상정 못할 것은 아니지만 아예 뭐 허위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관여를 하는 거래소가 과연 있을까 싶긴 하고요. 특히 뭐 봇 같은 것을 활용해서 허수 주문으로 이렇게 가격 시세 형성에 영향을 미친 거래소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로 처벌이 된 사례도 있어서 거래소가 직접 이런 시세 조정 범죄에 관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엄두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실제로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이 펌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상패를 앞둔 종목들에서 펌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예, 뭐 네. 상패 빔이라던가 네. 아니면 상패 직전에 가격 변동성이 좀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는 투자자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특히 제가 좀 보니까 상장 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고 특히 호재성 정보가 나오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정정 정보가 나오면 가격이 급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익을 실현해 보려는 투자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상패를 앞둔 종목이라면 사실은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거의 다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데 또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좀 적어진 상황에서는 시세 조정을 하기가 좀 용이하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펌핑 사기를 시도하는 세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법 리딩 피해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또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피해 사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첫 이게 번째 최근에 발생하는 이제 사례들을 좀 보면 조금 변종 스타일 중에 카지노 혹은 뭐 복권, 네. 로터리를 조금 유사하게 흉내내는 이런 사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약간 확률에 좀 거는 이런 도박을 좀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기 유형이 좀 활기를 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면 이제 어떤 특정 암호화폐 외에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토큰을 조금 더 부여를 해줘서
그 카지노에서 쓰이는 칩이나 토큰처럼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뭐 도박이라던가 이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뭐 예컨대 회사에다가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제 뭐 알트코인 1,000만 원 어치를 주는 것에서 더해서 개당 1원짜리 토큰 10만 개를 더 준다고 선전하면서 그 새로 추가된 이제 토큰은 도박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다.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베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체도 있고 아니면 복권처럼 투자자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렇게 당첨금을 지급해 주는 것 같은 방식을 취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게임에서 베팅을 하거나 뭐 복권 당첨의 기회는 있긴 할까요? 이게 뭐 초기에는 몇몇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일단 뭐 성공사가 있어야 사람이 그쵸. 좀 믿을 것이고 또 우리 폰지 사기 같은 경우에 일단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앞에 투자자의 돈을 좀 이제 맞죠. 환급해줘서 조금 더 피해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되는 이런 사례는 뭐 너무 전형적인데 이렇게 도박을 벌이는 와중에 이제 가해자들은 어느 순간 이제 잠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환급이 제대로 좀 지체가 되고 이거 사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이제 소문이 조금 나오는 순간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거래도 중단되고 이제 가격도 형편없이 낮아져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에서만 사용하라고 이제 준 이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죠. 정말 여러 가지 사기 수법들이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기 유형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유형 중에 하나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 조정 같은 그런 형태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뭐 호재가 있다 아니면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주다 뭐 테마주다 이런 얘기가 나돌면서 이제 가격을 시세를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하고 계신 사기 유형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잘 유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을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작업이 주식 시세 조정에서도 비슷하게 있는데 그런 플레이어들을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면 PM으로 칭하는데 이런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들어와서 비슷한 유형의 작업을 좀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 조정을 하고 또 잠적하는 수법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겠죠? 네, 이 암호화폐 가격을 조작을 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돈이 계속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발생한 이제 수익이라고 하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내보내고 아니면 좀 거창하게 6개월마다 어떤 자리에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간증처럼 이제 수익을 본 사람한테 자기 수익을 본 경험을 얘기해달라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럼 진짜 전국에서 갑자기 이제 수백억 원 되는 자금이 이제 몰리는 것이고, 이제 돈이 정말 충분히 들어왔다 싶으면 이제 사기꾼들이 잠적해버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나무원이나 플랜비 같은 코인 유명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코인 가격의 급등락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예, 우리 가상자산 암호화폐랑 관련해서는 이제 시세 조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이제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조정 행위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 암호화폐에도 유사한 형태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규정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고의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시세 조정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처벌을 받으려면 이 시세에 영향을 미칠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고의를 갖고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물론 뭐 실제 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해서 이제 주식 같은 것을 이제 거래한 경우에는 부정거래 행위라고 해서 시세 조정 행위랑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에서 미리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어떤 유명인사가 호재성 멘트를 한 다음에 시가가 오르면 자기가 혹은 뭐 제3자를 통해서 매도를 해서 어떤 수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그런 멘트를 했다면 이런 것은 이제 시세조정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목적이나 고의 없이 뭐 단순한 멘트만 했고 뭐 직접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사전에 뭐 매도하려는 그런 약속도 없었다면 그런 코멘트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상당히 출렁했더라도 시세조정 행위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인 사기 유형까지 한번 볼게요. 락업 사기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뭐 이제 코인을 특히 프리세일, ICO나 프리세일에 참여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가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제 락인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돈을 맡겨놓은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찾아갈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속이는 방식이고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제 보호예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대주주나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이 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이제 가격의 어떤 폭락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대규모로 팔 수도 있어서 이제 팔지 못하게 좀 보호 예수를 걸어 놓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한 몇 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뭐 이 정도 기간에는 팔지 못하는 락인, 락업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기 유형입니다. 사실 근데 락업 제도라는 거는 개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잖아요. 네. 네. 이게 원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제도권에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면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투자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도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냐고 물어보면 약관상의 보호예수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사실 약관이 잘 확인하지 않거나 굉장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미처 몰랐던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못 팔게 하고 정작 본인들은 다 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럼 그 일정 기간, 락업 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그 보호예수 락인이 걸려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이제 유입받은 그 사기꾼들이 다 나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다 폭락해 버리는 되게 전형적인 그런 사기 형태죠. 네, 정말 대표적인 리딩 사기부터 또 신종 사기 유형, 또 그 외의 사기 유형까지 정말 온갖 그 코인 사기 유형을 다 다뤄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메일을 통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정수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